한국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뉴욕 유엔 총회장, 세계 경제학계 최고 권위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193개국 외교관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2035년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다. 중국 대표단이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에 띄워진 그 한 장의 그래프를 본 뒤 반대편 좌석에서 터져나오던 야유는 섬뜩한 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공개된 충격의 데이터,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토마스, 한국 특파원 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네. 자네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한국이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본 한국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반대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죠. 제목부터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무시하면 20년 안에 추월당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르너입니다. 독일 슈피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빌트에서 30년간 서울 특파원으로 일했죠. 제가 받은 그 이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본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더 이상 뉴스거리가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집한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계의 거물 12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IQ는 108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죠. 그게 사실이라고 믿나? 동양인들은 시험만 잘 봐.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서울대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죠. MIT 수학과 교수가 한국 고3 수학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적분 문제는 대학원 수준인데 고등학생이 푼다고? 30분간 씨름하다 포기한 교수 옆에서 한국 학생이 5분 만에 풀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IQ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6이었는데 지금은 108입니다. 독일은요? 99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은 98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문맹률이었습니다. 한국 0.2%, 사실상 제로입니다. 독일은 7.5%, 프랑스는 22%가 자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미국도 14%나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한글 때문입니다. 스문에게 글자로 11,172개 소리를 표현합니다. 독일어는 겨우 1200개입니다. 유네스코가 문맹퇴치상 이름을 세종대왕상으로 지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인정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이죠. 그때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를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특허 출원 증가율 연 23%. 이 속도면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합니다. R&D 투자 GDP 대비 세계 2위. 곧 1위가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R&D 투자액이 독일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박사학위 소지자 증가율 OECD 1위. 매년 8%씩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입니다. 20년 후면 한국의 고급 인력이 독일의 3배가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작년 삼성 수원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독일 지멘스 엔지니어들이 신형 반도체 장비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500페이지 매뉴얼과 함께요. 이 장비를 완벽히 익히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독일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더니 30분 만에 작동시켰습니다. 매뉴얼도 안 봤습니다. 독일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3년 개발한 장비인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개선점 17가지를 제시했고 그중 12개가 실제로 차기 모델에 반영됐습니다. 공짜 컨설팅을 받은 셈이죠. 저는 한국인들의 학습 속도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챗GPT가 출시됐을 때 독일은 규제부터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 국민이 사용법을 터득했고 한 달 만에 챗GPT 활용 스타트업 100개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엔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7%, 평균 속도 세계 1위,
오직 커버리지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95%. 이 모든 인프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집단 지성이 작동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인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들이 모두 고급 인력이 됩니다. 제가 본 한국의 교육열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겁니다. 사교육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도 아까워하지 않죠? 이게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피사 테스트 수학 2위, 과학 4위, 읽기 8위. 매년 상승 중입니다. 독일은요? 수학 20위, 과학 16위, 읽기 21위. 매년 하락 중이죠. 여러분,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100년 걸려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모든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럼 20년 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니, 10년이면 충분할지도 모르겠네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보여준 숫자들이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으니까요. 독일 본사 임원들이 제 발표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숫자는 인정하겠네. 하지만 독일인들은 워라밸을 중시하지.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스문의 시간을 들려드리죠. 1995년 3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김포공항. 독일이라면 텅 빈 공항일 시간이죠.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가 영업 중이었죠.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새벽인데 왜 이렇게 밝아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잠들지 않는 도시죠. 처음엔 그냥 대도시의 특징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살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불면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24분. OECD 최하위입니다. 독일은 8시간 12분, 프랑스는 8시간 30분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면은 가장 적은데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달간 한국인의 스문의 시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새벽 4시, 강남 스터디 카페. 이미 절반이 찼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죠. 한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이 시간에 왜 공부하세요? 은퇴했지만 멈추면 죽어요. 파이썬 배우는 중입니다. 손자가 코딩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해요? 73세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나라.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새벽 5시, 한강 둔치. 수천 명이 뛰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도 말이죠. 한 러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뛰세요? 출근 후엔 시간이 없어요. 건강관리도 경쟁력이니까. 오전 6시, 여의도 증권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뉴욕장이 막 마감되고 도쿄가 열립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스문의 시간 돌아가고 있었죠.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면 돈이 도망가요. 세계 시장은 스문의 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이 더 놀라웠습니다. 독일은 2시간 점심에 맥주를 곁들입니다. 한국은 15분 만에 김밥 먹고 영어 학원으로 뛰어갑니다. 한 직장인이 말했죠. 점심시간도 아까워요. 이 시간에 토익 점수 10점 올릴 수 있는데. 저녁 8시, 독일은 도시가 잠들기 시작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죠. 하지만 서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학원가는 막 피크 타임이고 헬스장은 만원이며 카페는 노트북 부대로 가득 찹니다. 밤 11시, 구로 디지털 단지. 여전히 화납니다.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죠.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코딩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대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가 막 일어났거든요. 화상 미팅이 곧 시작돼요. 새벽 1시, 배달 앱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게 주문 가능했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독일은 저녁 8시면 배달이 끝납니다. 일요일은 아예 쉬고요. 시켜봤습니다.
새벽 1시 40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했고 배달원은 웃고 있었죠. 이 시간까지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 시간이 제일 바빠요. 꾸 보면서 치킨 시켜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새벽 3시, 동대문 시장. 낮보다 더 활기찹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듭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낮엔 한국 손님, 밤엔 세계 손님이에요. 24시간 장사하면 매출이 2배죠. 제가 발견한 한국만의 독특한 시간 활용법이 있습니다. 쪼개기입니다. 지하철에서 단어 외우고, 걸으면서 강의 듣고, 화장실에서 뉴스 봅니다. 1분도 버리지 않죠. 한국의 평균 독서량을 아십니까? 연간 12권입니다. 언제 읽냐고요? 지하철입니다. 출퇴근 2시간이 독서 시간이 되는 거죠. 독일인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잡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입니다. 87%. 새벽에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45%고 주말엔 은행 업무가 멈춥니다. 24시간 편의점 밀도 세계 1위. 10만 명당 50개. 일본보다 많습니다. 24시간 카페, 24시간 병원, 24시간 약국. 모든 게 24시간입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강조한 건 이겁니다. 한국인들이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극한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독일인이 8시간 자는 동안 한국인은 6시간 자고 2시간을 더 일하거나 공부합니다. 1년이면 730시간, 10년이면 7300시간 차이입니다.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50년 만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2배로 사는 민족,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 개인주의가 강한 요즘 시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들려줄 차례였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이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죠. 당시 저는 청와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발표를 듣는 한국 기자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독일 본사는 즉각 타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최소 20년은 걸릴 회복. 저도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사흘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줄이냐고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수백 명이 되었고, 오후가 되자 줄은 850m까지 늘어났습니다. 영하 5도 날씨였는데도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죠. 저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효선 할머니, 89세였습니다. 할머니, 왜 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남편 유품이에요. 6.25 때 전사하셨죠. 평생 간직했는데 나라가 망하면 이것도 소용없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취재하는 저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울었죠. 다음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박진수 씨와 최은영 씨, 결혼한 지 석 달째였죠. 두 사람이 결혼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신혼인데 결혼반지를 왜? 남편이 답했습니다. 반지가 뭐가 중요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미래도 없는데 다시 잘 살게 되면 그때 새로 사면 되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반지까지 내놓으셨어요. 저희가 안 낼 수 없죠. 세 번째는 7살 꼬마였습니다. 김민재라는 아이였죠. 돼지 저금통을 들고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거 내가 모은 거니? 네. 2년 동안 모았어요. 개인기 사려고 했는데 TV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요. 아이가 망치로 저금통을 깼습니다. 동전이 쏟아졌죠. 32,000원. 아이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 모으기가 시작된 겁니다. 정부가 조직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죠. 부산에서 트럭 운전사 이강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첫 월급으로 산 금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선물인데 내놓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하지만 IMF가 뭔지 아세요? 국가부도예요. 회사도 망하고 직장도 없어져요. 지금 금 좀 내놓으면 내 직장이 살아요. 대구의 한 공장, 직원 200명이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사장부터 청소부까지 전원이었죠. 공장장 김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6.25도 이겼는데 IMF쯤이야.
가장 충격적인 건 대전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98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수위에 넣어둔 금부치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수위에. 죽어서 가져가면 뭐해? 살아있을 때 나라 도와야지. 나라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잖아. 할머니는 금가락지, 금비녀, 심지어 금리까지 빼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모인 금이 10톤을 넘었습니다. 2주 만에 20톤, 한 달 만에 227톤,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저는 독일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본사는 믿지 않았죠. 선전이겠지. 정부가 강제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본사 취재팀이 왔습니다. 그들이 본 건 3km 줄이었습니다. 영하 10도에 5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독일 팀장이 물었습니다. 돈을 주나?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걸 한 할아버지가 독일 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영어로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뎠어요. 6.25 전쟁도 이겼고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니까.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 13명 중 1명꼴입니다. 모은 금은 227톤. 당시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예상은 20년에서 30년, 태국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정확히 1071일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이었다는 걸. 가장 인상적인 건 금을 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낼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국가는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닙니다. 확대된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위기가 오면 가족을 지키든 나라를 지킵니다. 독일 통일 때를 생각해보세요. 서독인들은 통일세를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지금도 불평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세금도 아니고 강제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본사에 보낸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진다. 개인의 힘은 작아 보여도 뭉치면 무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뭉칠 준비가 되어 있다. IMF 이야기에 감동한 듯 보였지만 한 임원이 또 반박했습니다. 그건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 진짜 단결력은 축제 때 나오는 거 아닌가? 독일도 월드컵 때는 하나가 되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축제를 들려줄 시간이었습니다. 2002년 6월 4일, 한국 대 폴란드. 첫 경기였죠.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빨간 물결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독일도 축구 강국이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질서였죠. 100만 명이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눴죠. 모르는 사람끼리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찰 발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범죄율 제로,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매일 거리에 나왔는데 말이죠. 저는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직원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라이벌인데 말이죠. 삼성 직원 이정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엔 경쟁자인데 어색하지 않나요? 지금은 모두가 한국인이에요.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옆에 있던 LG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 팀이에요. 6월 10일, 한국 대 미국. 이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경기였는데 전 국민이 깨어 있었습니다. 시청률 82.9%. 거의 모든 국민이 봤다는 뜻이죠. 회사들이 출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미뤘고요. 전국이 축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6월 14일, 한국 대 포르투갈. 이날 저는 시청 앞에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었죠. 박지성이 골을 넣는 순간 200만 명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진도 3.2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인공 지진이었죠. 기쁨이 지진을 만든 겁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2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각자 준비해 왔더군요. 다음날 아침 6시, 광장은 전날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정부가 조직한 건가요? 아니요. 한국인들은 원래 이래요. 6월 18일, 16강 한국 대 이탈리아. 이날은 더 대단했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에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300개가 넘는 거리 응원장이 만들어졌죠.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지는 순간 전국이 폭발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죠. 위성사진에 한반도가 빨갛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후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패자를 위로하는 성숙함이었죠. 토티가 눈물 흘리자 한국 팬들이 이탈리아 국가를 불러줬습니다. 6월 22일 8강 한국 대 스페인.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50만 명이 거리에 나왔죠.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이길 때 50만 명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옆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광주 시내 모든 가게가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김밥, 과자를 그냥 줬죠. 한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장사는 어떡하고요? 오늘 같은 날이 언제 또 오겠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6월 25일 4강 한국 대 독일. 이날은 제 조국과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프레스센터에 있었죠. 한국이 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90분 내내 노래했죠.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한국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절했습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죠. 졌는데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독일 동료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졌는데 왜 웃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건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죠. 월드컵이 끝난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리 응원 참가 인원 연인원 2,500만 명. 국민의 절반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제 효과 11조 원. 국가 브랜드 가치 200% 상승.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재발견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월드컵 이후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벤처 붐이 일어났고 한류가 시작됐죠. 그때 시작된 자신감이 20년 후 BTS와 오스카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축제가 미래를 바꾼 거죠. 제가 본사에 보고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단결력은 위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하나가 된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다. 월드컵 이야기를 마치자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단결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기업 경쟁력은 다른 문제 아닌가? 일본 기업들이 훨씬 앞서 있지 않나?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과 소니의 시가총액 그래프였죠. 2000년 소니 시총 1000억 달러, 삼성 100억 달러, 2024년 소니 1200억 달러, 삼성 4000억 달러.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도 이 역전은 알고 있었지만 이유를 몰랐죠.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삼성전자 수원연구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인데 연구소 전체가 환했습니다. 2만 명이 일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소니를 이기려면 그들보다 2배는 빨라야죠. 그들이 자는 동안 우리는 개발합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결정적 차이를 발견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전자제품 박람회였죠. 소니 부스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흠잡을 데 없었죠. 개발에 5년씩 걸린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부스는 달랐습니다. 베타 버전이 즐비했죠. 소니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미완성 제품을 왜 전시하나? 삼성 직원이 답했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받으려고요. 3개월 후 완성품에 반영할 겁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고 한국은 속도를 추구했습니다. 일본이 100% 제품을 5년 만에 내놓을 때 한국은 80% 제품을 1년 만에 내놓고 매년 개선했습니다. 2007년 갤럭시 폰 개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7번 실패했다는 겁니다. 7개 프로토타입이 모두 실패작이었죠. 개발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나요? 왜 포기해요? 실패할 때마다 배우잖아요. 8번째는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8번째가 성공했습니다. 갤럭시 S, 아이폰과 경쟁할 유일한 제품이 탄생한 거죠. 반면 소니는 어땠을까요? 엑스페리아 개발에 3년을 썼습니다. 완벽했지만 늦었죠. 시장은 이미 삼성과 애플이 장악한 후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2010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에 짓겠다.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더 빨리 지어라. 경쟁자가 따라오기 전에 6개월 만에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일본 기업이라면 2년은 검토했을 겁니다.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무기는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모두 직접 만듭니다. 소니는 부품을 사서 조립하죠.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니는 부품 공급이 막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삼성은 자체 생산이라 문제 없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연봉 3배를 줬죠. 일본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기술 도둑이라고. 하지만 3년 후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본 엔지니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인들은 배운 걸 즉시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A를 한국은 A+로 만들었죠. 2015년 도쿄의 한 컨퍼런스에서 소니 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는 너무 신중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장을 놓쳤죠. 한국은 일단 하고 봤어요. 그게 맞았어요. 현재 상황을 보세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가전 세계 2위, LG는 배터리 세계 2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이미지 센서만 남았습니다.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는 사실상 몰락했죠. 제가 발견한 한국 기업 성공의 비밀은 이겁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운다. 둘째, 스피드가 생명이다. 80% 완성도로 시작해서 계속 개선한다. 셋째, 수직 계열화로 모든 걸 통제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넷째, 글로벌 인재를 흡수하고 즉시 개선한다. 다섯째,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수익이 나기 전에도 말이다. 일본은 장인정신으로 100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30년 만에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과거엔 일본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식이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제가 본사에 강조한 건 이겁니다. 한국 기업을 깔보지 마라. 그들은 배우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오늘의 2등이 내일의 1등이 된다? 삼성이 증명했듯이. 기업 이야기가 끝나자 한 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이 있나? 대부분 서구 기술을 개선한 거 아닌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만의 창의성을 보여줄 차례였죠. 김치냉장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품이니까요. 1995년 한국 가정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 냉장고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냉장고, 다른 하나는 김치냉장고였죠. 왜 냉장고가 2개예요? 김치는 온도가 달라야 해요. 영하 1도를 유지해야 하죠. 일반 냉장고는 사도라 김치가 쉬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음식 하나 때문에 냉장고를 따로 산다고? 독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시장을 조사해보니 놀랐습니다. 김치냉장고 시장이 연 2조 원. 한국 가정 90%가 보유. 딤체라는 회사는 김치냉장고만으로 대기업이 됐죠. 더 놀라운 건 기능이었습니다. 김치 종류별로 22가지 모드, 숙성 정도를 조절하는 인공지능, 심지어 육류 숙성, 와인 보관 기능까지. 독일 지멘스 엔지니어가 한국에 와서 김치냉장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 과학 실험실이야. 우리 기술로도 이런 정밀 제어는 어려워. 전기밥솥은 또 어떤가요? 일본이 처음 만들었지만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한국 전기밥솥 기능이 몇 개인지 아세요? 47개입니다. 백미, 현미, 잡곡, 누룽지, 영양밥, 이유식, 요구르트, 심지어 빵까지 만듭니다. 쿠쿠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압력, 온도, 습도, 시간을 나노 단위로 제어합니다. 쌀 품종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있죠.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한국인에게 밥은 생명이에요. 밥이 맛없으면 하루가 망가져요. 뚝배기 라면도 한국만의 발명품입니다.
일본 라면은 그릇에 담아 먹죠. 한국은 냄비째 먹습니다. 왜일까요? 한 식당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뜨겁게 먹어야 맛있어요. 식으면 맛이 죽죠. 그리고 냄비에 밥 말아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한국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집념이죠. PC방도 한국이 만든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일에는 인터넷 카페가 있지만 한국 PC방과는 차원이 다르죠. 최신 사양 컴퓨터 100대, 시속 1기가 인터넷, 라면, 김밥, 음료 주문 가능, 흡연실, 수면실까지. 이건 카페가 아니라 게임 천국이죠. 2019년 구글 임원이 한국 PC방을 시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도 이런 곳은 없어. 이게 진짜 게임 문화야.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가라오케를 한국식으로 진화시켰죠. 코인 노래방, 수백만 곡 데이터베이스, 녹음 기능, 유튜브 연동, 심지어 혼자 노래방이 생겼습니다. 독일인들은 이해 못하죠. 노래를 왜 혼자 부르냐고. 하지만 한국에는 전국에 5,000개가 있습니다. 찜질방은 어떤가요? 사우나는 핀란드가 원조지만 한국 찜질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4시간 오픈, 각종 사우나, 수면실, 식당, 피부 관리, 심지어 키즈 카페까지. 이건 목욕탕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죠. 프랑스 건축가가 한국 찜질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21세기 로마 목욕탕이야? 아니, 그보다 훨씬 진화했어. 배달 앱도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음식뿐 아니라 모든 걸 배달합니다. 새벽 3시 아이스크림 배달, 분 안에 커피 배달, 1시간 안에 생필품 배달. 독일은 피자 배달도 1시간 걸리는데 말이죠. 우버 CEO가 한국 배달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보다 5년 앞서 있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완전히 재창조합니다. 김치냉장고는 발효 과학의 극치입니다. 전기밥솥은 극한 최적화의 결과죠. PC방은 게임 문화의 혁명이고 찜질방은 휴식 문화의 진화입니다. 한국인들은 뭐든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80%에 만족하지 않고 200%를 추구하죠. 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함이 혁신을 만듭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만든다. 일상을 혁명으로 바꾼다. 그게 한국식 창의성이다. 김치냉장고 이야기를 듣던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다 물었습니다. 그래, 독특한 건 인정하지. 하지만 BTS나 오스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건 정말 기적 아닌가? 저는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0년간의 한국 문화 정책 보고서였죠.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입니다. 1997년 IMF 직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상한 결정을 했죠. 돈이 없는데 문화에 투자하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 한 편이 자동차 150만 대 수출과 같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무슨 문화냐고. 하지만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고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죠. 200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랐습니다. 국가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원한다고?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다음은 문화산업입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아가 일본 진출했지만 한국 가수라고 무시당했죠.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전략을 수정했죠. SM 이수만 대표를 2005년에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계획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문화기술, CT라고 적혀 있었죠. 문화를 기술로 접근합니다. 음악도 과학이에요. 비트, 멜로디, 가사, 안무, 비주얼을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빅데이터로 전 세계 음악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YG 양현석 대표는 또 다른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9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죠. 우리는 유튜브 세대를 겨냥합니다. 방송국이 아니라 인터넷이 무대예요. 당시엔 미친 소리였습니다.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하지만 10년 후 BTS가 증명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기억하시죠?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YG 전략팀장이
나중에 밝힌 내용입니다. 글로벌 바이럴을 목표로 했어요. 말춤은 5초 안에 따라 할 수 있게 디자인했죠. 뮤직비디오 모든 장면이 짤로 쓰일 수 있게 계산했어요. 결과는 유튜브 조회수 50억, 빌보드 2위, 한국 가수 최초였죠. 하지만 진짜는 BTS였습니다. 빅히트 방시혁 대표를 2018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전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팔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팝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죠. BTS는 데뷔 때부터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연습실, 숙소, 실패, 고민까지. 팬들은 그들과 함께 자랐죠. 더 놀라운 건 팬덤 전략이었습니다. 아미라는 이름도 전략적이었죠. 어더러블 리프레젠터티브 MC4 유스. 군대를 연상시키는 이름. 2020년 UN 총회. BTS가 연설했습니다. 대중문화 아티스트가 UN에서 연설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죠. 독일 언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UN이 아이돌을 부르나?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그 연설 영상 조회수 1억. UN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처음으로 UN에 관심을 가졌죠. 2022년 BTS 부산 콘서트. 무료였습니다. 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였죠. 10만 명이 모였고 전 세계 5천만 명이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부산시 추산 경제효과 1조 원. 콘서트 하나로 도시 마케팅을 한 겁니다. 영화는 또 어떤가요? 2019년 기생충 오스카 사관왕.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이 20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15년간 지원했죠.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로 차근차근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기생충 제작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자막 번역에만 6개월, 27개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했죠. 마케팅 예산 200억, 한국 영화 사상 최대였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다음날 미국 아카데미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승리다. 이런 체계적 접근은 본 적이 없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더 대단했습니다. 제작비 200억, 수익 1조 2천억, 투자 대비 수익 60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였죠. 넷플릭스 테드 서렌도스 CEO가 한국에 와서 한 말입니다. 한국은 스토리텔링 강국이다. 할리우드보다 창의적이고 일본보다 글로벌하다. K-팝 연습생 시스템도 독특합니다. 10년간 트레이닝, 노래, 춤, 언어, 인성 교육까지. 투자액이 연습생 1인당 10억 원. 독일 음악 전문가가 한국 연습생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예술학교가 아니라 엘리트 사관학교다.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머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정부 지원도 체계적입니다. K-팝 아카데미를 전 세계 70개국에 설립.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교육, 미래 팬덤을 양성하는 거죠. 2023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 134억 달러. 2000년 5억 달러에서 27배 성장. 이 성장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한 결론은 이겁니다. 한류는 우연이 아니다. 20년간의 투자, 100번의 실패, 1000개의 실험이 만든 결과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예술을 기술로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혁신이다. 한류 이야기가 끝나자 가장 나이 많은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화는 그렇다 치고 진짜 중요한 건 기술 아닌가?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말이야.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핵심 소재 3개였죠.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 우리 소재 없인 못 만든다. 독일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멈출 것이다. 한국 경제 위기가 온다. 하지만 1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3대 소재를 모두 국산화한 겁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울상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수출 규제 발표 3시간 후 청와대 긴급회의, 다음날 새벽 삼성, SK, LG 총수 비밀 회동. 일주일 후 정부 1조 원 지원 발표.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교수 100명이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죠. 솔브레인이라는 중소기업 연구소장이 제게 한 말입니다. 20년간 준비했던 기술이 있었어요. 수익성이 없어서 묵혀뒀죠.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만에 불화수소 99.999% 순도 달성. 일본 제품과 동일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도 8개월 만에 성공. 폴리이미드는 1년 걸렸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품질이 좋아진 겁니다. 가격도 30% 쌌고요.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100년 쌓은 기술을 1년 만에 따라잡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메모리 반도체였으니까요. 삼성전자 디램 점유율 43%, SK하이닉스 28%, 합치면 71%, 전 세계 메모리의 4분의 3을 한국이 만듭니다. 인텔 전 CEO 팻 게싱어가 제게 한 말입니다. 한국 없인 아이폰도 없고 테슬라도 없다. 그들이 진짜 기술 패권국이다. 2022년 미국이 칩스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국과 대만에 너무 의존하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가 한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공장을 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70년 전 원조받던 나라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기술 격차입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인텔은 7나노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죠. TSMC만 경쟁자인데 삼성이 수율에서 앞섰습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신기술도 삼성이 최초로 상용화했죠. 한국의 또 다른 무기는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시장 점유율 합계 35%. 테슬라 배터리는 누가 만들까요? LG입니다. 폭스바겐은? 삼성입니다. GM은? LG입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담당 임원이 한국 방문 때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든다. 중국은 싸지만 불안정하다. 일본은 뒤처졌다. 한국만이 답이다. 2023년 IRA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30년 배터리 시장 800조 원. 그중 40%를 한국이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죠. 디스플레이는 더 압도적입니다. 올레드 시장 점유율 한국 87%.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점입니다. 아이폰 화면 누가 만들까요? 삼성입니다.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쓰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중국이 20년간 쫓아왔지만 아직 70%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미 포기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1년에 25조 원, 독일 전체 기업 R&D 투자액과 비슷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 지원입니다.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 510조 원 투자, 인류 역사상 단일 산업 최대 투자입니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중, 평택은 이미 세계 최대 단일 공장, 이천, 청주, 구미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2030년이면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생산합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기술을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본사에 강조한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는 21세기 석유다. 그리고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석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반도체 없인 못 산다. 한국이 기침하면 세계 경제가 폐렴에 걸린다. 반도체 이야기를 마치자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시스템은 어떤가? 독일도 시스템으론 최고인데. 저는 2020년을 떠올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였던 그 해를요. 코로나19 팬데믹. 모든 나라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하루 확진자 900명. 한국이 우한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세계가 주목했죠. 독일 본사는 저에게 철수를 권했습니다. 한국은 곧 봉쇄될 것이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3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자가 급감한 겁니다. 봉쇄 없이, 도시 폐쇄 없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대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새벽 3시,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은 전쟁터였습니다. 200명이 24시간 교대 근무 중이었죠.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우리에겐 메르스 경험이 있다. 그때 배운 걸 지금 써먹을 때다. 첫 번째 혁신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차 안에서 검사받고 10분 만에 끝. 하루 1만 명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독일 의사가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의료진이 감염될 거야. 하지만 결과는? 의료진 감염 제로. 오히려 병원 내 감염을 막은 겁니다. 두 번째는 워킹스루 검사소. 전화부스 같은 곳에서 검사. 3분이면 끝. 이것도 세계 최초였죠. 더 놀라운 건 진단키트 개발 속도였습니다.
시젠이라는 회사가 3일 만에 개발했습니다. 3일이요. 보통 6개월 걸리는 일을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CEO 천종윤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때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뒀어요. 코로나 유전자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죠. 한 달 만에 세계 60개국 수출. 한국 진단키트가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역학조사 시스템.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파악. 신용카드, 휴대폰, CCTV를 통합 분석. 빅데이터의 극치였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받아들였죠.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네 번째는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는 호텔이나 연수원에 격리. 병원은 중증 환자만.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마스크 대란 해결. 3일 만에 공정 마스크 제도 도입. 요일제 판매. 중복 구매 차단. 약국 2만 개가 하나처럼 움직였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협조였습니다. 자발적 거리두기, 100% 마스크 착용.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칸막이 설치.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실천. 종교시설도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결과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한국 11명, 독일 197명, 미국 341명, 영국 315명. 더 놀라운 건 경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한국만 봉쇄를 안 했으니까요. 더타임스가 2020년 말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최고의 방역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방역이 수출 상품이 된 겁니다. 진단키트 수출 100억 달러, 방역 물품 수출 50억 달러, K방역 시스템 수출 30억 달러, UAE가 두바이에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설치, 독일이 한국식 생활치료센터 도입, 미국이 한국식 접촉자 추적 시스템 벤치마킹. 가장 인상적인 건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접종률 85%. 세계 최고 속도였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 자녀 백신 알림, 2만 개 의원 동시 접종, 완벽한 콜드체인. 화이자 알버트 블라 CEO가 한국 방문 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 시스템은 예술이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 제가 발견한 K방역 성공의 비밀은 이겁니다. 첫째, 과거 실패에서 배웠다. 메르스 때 실패가 자산이 됐다. 둘째, 기술을 총동원했다. IT, 바이오, 빅데이터 모든 걸 썼다. 셋째, 정부와 시민이 하나였다. 강제 없이도 자발적 협조. 넷째, 빠른 의사결정. 3일이면 정책 수립하고 실행. 다섯째, 투명한 정보 공개. 하루 2번 브리핑. 모든 정보 공개. 제가 본사에 보고한 결론입니다. K방역은 한국 시스템의 축소판이다. 위기를 기회로. 속도와 효율, 기술과 단결. 이것이 한국식 해법이다. K방역 이야기를 듣던 임원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좋아. 한국이 특별한 건 알겠어.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거야? 저는 30년간 고민한 답을 꺼냈습니다. 비빔밥을 아시나요? 의외의 답변에 다들 어리둥절했죠. 한국을 이해하려면 비빔밥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순의 조화. 그것이 한국의 비밀입니다. 비빔밥을 보세요. 밥, 나물, 고기, 계란, 고추장. 전혀 다른 재료들이죠. 각자 먹으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비비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순된 요소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입니다. 5,000년 전통을 지키면서 최첨단을 추구하죠. 종묘제례학과 K-팝이 공존합니다. 가장 집단적이면서 가장 개인적입니다. 월드컵 때는 하나가 되지만 평소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를 강조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죠. 가장 감성적이면서 가장 이성적입니다. 한류는 감성의 극치지만 반도체는 이성의 결정체죠. 드라마 보며 울다가도 주식 차트는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가장 서구적이면서 가장 동양적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마시며 김치를 먹습니다. 양복 입고 절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김치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이죠. 전기밥솥도 그렇습니다. 밥이라는
전통과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한국 기업을 보세요. 삼성은 가족 경영이면서 글로벌 기업입니다. 모순이죠? 하지만 작동합니다. 오너의 신속한 결정과 전문 경영의 체계가 공존합니다. 한국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면서 가장 평등합니다. 모두가 같은 교과서로 배우지만 모두가 1등을 꿈꿉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도 국가 위기엔 하나가 됩니다. IMF 때도, 월드컵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죠. 이런 모순의 조화가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적 긴장입니다. 대립하는 힘이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혁신을 만들죠. 안정된 사회는 발전이 느립니다. 한국은 항상 긴장 상태죠. 그래서 빠르게 발전합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한국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극단의 스펙트럼. 한국인들은 중간이 없습니다. 최고 아니면 최악, 올인 아니면 올스탑. 이 극단성이 드라마를 만듭니다. 둘째, 압축과 속도. 100년 걸릴 일을 10년에 합니다. 10년 걸릴 일을 1년에 하죠. 압축 성장이 습관이 됐습니다. 셋째, 경쟁과 협력.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필요하면 뭉칩니다. 삼성과 LG가 싸우다가도 국가대표로는 하나가 되죠. 넷째, 모방과 창조. 먼저 베끼고 그 다음 개선합니다. 카피하되 더 좋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오리지널을 넘어섭니다. 다섯째, 전통과 혁신.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추구합니다. 고궁 옆에 초고층 빌딩을 짓죠. 이 모든 모순이 비빔밥처럼 섞여서 한국이라는 독특한 맛을 만듭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죠. 드론 1218대가 하늘에 오륜기를 그렸습니다. 최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다음 순간 상원 무용수가 등장했습니다. 1000년 전 춤을 췄죠. 그리고 김연아가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독일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울리지? 저는 답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모순이 조화가 되는 나라.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강해질 거라고. 왜냐고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품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국이 앞설 겁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미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니까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일상입니다. 메타버스도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살고 있으니까요. 우주 산업도 한국이 강자가 될 겁니다. 왜? 작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데 익숙하니까요. 제가 30년 전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천지개벽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잘하고 싶다고 하죠. 이 불만족이 한국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족하면 멈추지만 불만족하면 계속합니다. 제가 본사 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논리로 접근하지 마라. 한국은 논리를 초월한다. 모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은 모순으로 발전한다. 한국을 무시하면 미래를 잃는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토마스 베르너가 독일 본사에 제출한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본사는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서울특파원 사무소를 폐쇄하기는커녕 오히려 2배로 확대하기로 했죠. 그리고 토마스에게 10년 더 한국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마스가 보고서 마지막에 쓴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30년 전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뉴스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이 뉴스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나라, 분단국가, 자원 없는 나라라고 자주 하죠.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민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반도체도 K-팝도 아니다. 한국인 그 자체다. 그들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다. 우리의 단점조차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급함은 속도가 되고 경쟁심은 발전의 동력이 되며 불만족은 혁신의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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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